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께서 그건 드라마 아니야. 설마 실제로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63세의 한 남성.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고 거창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단둘이 조용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그런 그의 인생이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80일. 겨우 80일 만에 1억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함께 그의 믿음도 희망도 미래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화가 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인생,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이선재 씨.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중년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았죠.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작은 건물 하나 사놓고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글쎄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큰 문제도 없었어요. 다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먼저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재 씨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사는 건가? 자식이 있었다면 좀 나았을까요? 손주라도 있었다면? 하지만 선재 씨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병원에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거든요. 입양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아내가 괜히 남의 자식 키워서 뭐해.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라고 했고 선재 씨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기에 선재 씨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글자도 작고.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선재 씨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건강정보 나눔방, 중년의 행복 찾기, 시니어 여행 동호회. 이런저런 채팅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요즘 먹은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선재 씨는 주로 읽기만 했습니다. 가끔 좋아요를 누르거나 짧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도 댓글을 달았죠. 그런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메시지 한 통.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건강정보방에서 뵌 분 맞으시죠? 혈압관리 잘하고 계세요? 선재 씨는 의아했습니다. 누구지?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 무시했는데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한 차 드시고요. 스팸치고는 이상하게 정성스러웠습니다. 선재 씨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누구시죠?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건강정보방에서 어르신 댓글 보고 좋은 분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윤지라고 해요. 35살이고요. 요양보호사 공부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라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하는구나. 선재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해요. 사실 어르신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요. 우리 아버지도 편찮으셔서 어르신들 건강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날 이후 윤지에게서는 매일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식사 거르시면 안 돼요. 저녁 산책 다녀오셨어요? 무릎 조심하세요.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느낌. 선재 씨에게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둘의 대화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섰습니다. 윤지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 갔다가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신 거 도와드렸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저녁에 혼자 라면 끓여 먹는데 좀 쓸쓸했어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선재 씨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도 가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빠는 제 얘기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오빠. 그녀는 언제부턴가 선재 씨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주쯤 지났을 무렵 윤지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사람 많은 카페 말고 조용한 데서요. 오빠 얼굴도 보고 싶고. 선재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나다니. 실제로. 잠깐 이게 맞나? 아내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잖아. 뭐 큰일 나겠어? 좋습니다. 언제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 2시쯤 어때요? 시청 근처 작은 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요. 다음 날. 선재 씨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이 옷은 너무 늙어 보이고, 이건 또 너무 젊은 것 같고, 결국 깔끔한 회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에 왁스도 살짝 발랐습니다. 아내에게는 동네 친구 만나고 온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여자. 생각보다 훨씬 젊고 예뻤습니다. 오빠. 그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 씨. 어머, 왜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해요, 오빠. 그녀의 미소는 밝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은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구석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저는 외할머니 손에 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했어요. 24세 근데 남편이 결혼 2년 만에 다른 여자 만났더라고요. 젊은 여자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뒤로 사람을 믿기가 힘들어졌어요. 다들 겉으로만 좋은 척하고 속으론 다른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선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빠는 참 따뜻하세요. 문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주시고.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녀가 살짝 선재 씨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만나서 제가 조금 웃게 된 것 같아요. 선재 씨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뭐지?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공원, 조용한 카페, 강변. 아내 몰래 집을 나설 때마다 선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윤지는 선재 씨에게 특별했습니다. 오빠 오늘 뭐 드셨어요? 점심 제대로 드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 유행이래요. 오늘 제가 떡볶이 해봤는데 맛 좀 봐주실래요?
그녀는 작은 도시락통에 떡볶이를 담아왔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응, 맛있네요. 다행이다. 오빠가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그녀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선재 씨는 자신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늘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래요. 보증금 더 못 내면 나가래요. 저 지금 어떡하죠? 갈 데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고. 지금 어디 있어요? 집 근처 공원이요. 추운데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요. 선재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위치 보내요. 내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선재 씨는 윤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오빠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이려던 게 아닌데.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선재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가서 차라도 마셔요. 하지만 카페는 이미 다 문을 닫았습니다. 선재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모텔이라도 가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거기 따뜻하잖아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윤지는 코트를 벗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오빠, 물 좀 주세요. 선재 씨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 진짜 혼자 있기 싫어요. 오늘만이라도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선재 씨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선재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품 따뜻해요. 선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을 넘는 거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들어 선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선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가. 이런 느낌이.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스킨십이 사라졌습니다.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둘은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겼습니다. 윤지의 피부는 젊고 탄력 있었습니다. 선재 씨는 자신의 늙은 몸이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빠, 전 오빠가 좋아요. 진짜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 숨소리, 심장소리. 선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들은 외곽의 조용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가끔은 차 안에서 서로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윤지는 매번 선재 씨를 반겼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오빠,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표정이 밝은데. 오빠랑 있으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선재 씨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지가 모텔방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 생리를 안 해요. 뭐? 1달 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 갔는데. 윤지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임신이래요. 선재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신? 나한테서? 그럴 리가. 나 무정자증이잖아.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대요. 완전히 0%는 아니라고. 윤지는 울먹였습니다. 오빠, 저 어떡해요? 저 혼자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선재 씨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정말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게다가 쌍둥이래요. 쌍둥이. 네. 의사 선생님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래요. 선재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긴다고, 평생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그날 밤 선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의 아이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말해? 이혼을 해야 하나? 돈은? 애 둘을 키우려면 얼마나 필요하지? 며칠 후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병원비가 좀 나왔어요. 임신 초기라 검사를 여러 개 해야 한대요. 얼마나 나왔어요? 50만 원이요. 저 지금 돈이 없어서. 죄송한데. 선재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보낼게요. 그날 선재 씨는 처음으로 윤지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50만 원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지는 또 전화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을 못 나가요. 이번 달 월세를 못 냈어요. 월세가 얼마예요? 70만 원이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선재 씨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오빠 영양제 사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니까 영양 더 챙기래요. 얼마나 필요해요? 한 3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는 오빠 태교에 좋은 클래식 음악 CD 사고 책도 사고 100만 원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재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하지만 윤지는 매번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오빠 아니면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선재 씨는 벌써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두 달째에는 1000만 원, 세 달째에는 3000만 원. 윤지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 아기 태어나면 거처가 필요해요. 지금 사는 원룸은 너무 좁아서 전세 보증금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오빠 차가 있어야 병원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중고차만 있으면 되니까. 오빠 애들 준비물 사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쌍둥이니까 다 2개씩이잖아요. 선재 씨는 적금을 깼습니다. 퇴직금 통장도 열었습니다.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보증금까지 손을 댔습니다. 오빠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보증금만 있으면 저랑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오빠도 언제든 올 수 있고. 선재 씨는 집 보증금 1억 원을 대출받아 윤지에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눈치챘습니다. 여보, 적금 왜 깼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대서. 퇴직금은요? 보험도 해지했다던데요? 그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선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업 좀 한다고. 무슨 사업이요? 당신이 무슨 사업을? 됐어.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이래? 선재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아내한테 소리 지른 적 없었는데.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이상해요.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전화도 몰래 받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 선재 씨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80일째 되던 날, 선재 씨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지의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지 씨, 임신 4개월이면 배가 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원래 마른 체형이라서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쌍둥이인데도 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요? 요즘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요? 네, 물론이죠. 다음 주에 정밀 초음파 찍는데. 오빠도 같이 가실래요? 정말이요? 네. 오빠도 아빠잖아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선재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진짜 아이를 볼 수 있다니. 하지만 다음 주가 되자 윤지는 말을 바꿨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병원에서 보호자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제 언니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언니가 산부인과 간호사거든요.
언니가 같이 가서 설명 들어야 한대요. 그래요. 선재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며칠 후 선재 씨는 윤지가 보낸 초음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구석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여성병원. 선재 씨는 호기심에 그 병원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서울 여성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이 여러 개였습니다. 그리고 윤지가 보낸 사진 속 주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주소가 안 나오지? 선재 씨는 윤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 씨,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나도 한번 가볼까 해서. 아, 병원이요? 강남 쪽이에요. 근데 오빠가 굳이 올 필요는 없어요. 저 혼자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정확한 위치 좀. 오빠, 저 지금 좀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선재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80일 동안 보낸 돈이 총 1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지의 배는 나오지 않고 병원 위치도 애매하고. 설마 아니겠지? 어느 날 밤 선재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임신 사기, 거짓 임신, 로맨스 스캠. 검색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니야. 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81일째 되던 날, 선재 씨는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윤지는 항상 전화를 받았는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지 씨, 괜찮아요? 연락 좀 주세요.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윤지야, 무슨 일 있어? 걱정돼요. 역시 읽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해지됐고 카카오톡 프로필은 삭제됐고 그녀가 산다던 집 주소로 가봤지만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건물 관리인의 말이었습니다. 선재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선재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윤지와의 만남, 임신 사실, 보낸 돈, 그리고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재 씨, 신고하신 윤지라는 사람 말이에요. 네, 찾으셨어요? 이 사람.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기 횡령. 주로 중장년 남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선재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임신은요? 초음파 사진 가져오셨죠? 확인해봤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낸 주소, 병원 이름. 다 가짜입니다. 선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윤지의 실제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고 나이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성들에게서도 수억 원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여자 수법이 정교합니다. 먼저 건강 상담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임신 거짓말로 돈을 뜯어냅니다.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최소 5명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다들 5, 60대 남성분들이고 총 피해액이 7억 원이 넘습니다. 선재 씨는 울었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진짜 좋아하는 줄. 선재 씨, 그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소시오패스 성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선재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선재 씨의 사연은 방송국 제보로 이어졌습니다. 실화 탐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윤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기자가 다가갔습니다. 윤지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윤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해졌습니다. 왜요?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선재 씨한테서 1억 8천만 원 받은 거 맞죠? 그건 연애하다가 받은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임신 거짓말은요? 윤지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증거 있어요? 그때는 진짜 임신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유산됐을 뿐이고요.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맞죠? 아니에요.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그럼 병원 진료 기록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정보잖아요. 왜 보여줘야 해요? 기자는 계속 질문했고 윤지는 계속 발뺌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녀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얼굴. 오히려 짜증내는 표정. 제작진은 윤지의 아버지도 찾아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집에 혼자 사는 따님 윤지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심했어요. 어떤 거짓말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집이 부자라고 했대요. 우리는 가난한데. 친구들한테 돈도 빌리고 안 갚고.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요. 5년 전에 연락 끊었어요. 그 애가 제 명의로 대출을 몇 천만 원 받아서 저한테 빚을 떠넘기고 도망갔어요. 그 애는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걸 즐겨요. 특히 나이 든 남자들한테. 최근에도 큰 빚을 졌다고 들었어요. 도박을 했나 봐요. 방송이 나간 후 선재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 진짜 그랬어요? 선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는 뭐예요?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요? 여보. 됐어요. 이혼해요.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렇게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선재 씨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아내도 집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어리석었을까? 윤지의 말, 윤지의 미소, 윤지의 눈물.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짜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진짜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로운 중장년 남성들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 그들은 말합니다. 오빠가 좋아요. 오빠만 믿어요. 오빠 아니면 못 살아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선재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작은 월세방에서 알바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다 돼가는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윤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돈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도박, 명품, 해외여행. 선재 씨가 평생 모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당신이 특별하다고 말한다면 한 번 더 의심하세요. 왜 나를 좋아할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을까?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바로 그 외로움을 노립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진짜는 아닙니다. 특히 돈이 오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사기입니다. 선재 씨는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경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합니다. 그들은 친절합니다. 그들은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여러분의 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소중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